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이번에는 제29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29조의 그 교섭 창구 단일화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노동조합법 29조 29-2가 있습니다. 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, 이렇게 있고, 29-2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형태를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규정이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생기면은 또 그 다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, 이 법이 바뀌면서 복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도 문제 없다, 이런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, 그런데 이제 여러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각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각각 요구하게 되면 사용자가 교섭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비효율적이다. 그래서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런 노동조합만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 채널 단일화 제도가 바로 29-2 조항입니다. 근데 요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교섭 채널을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분리할 수 있는 거는 근로 조건이 현저히 다르다든지, 아니면 고용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든지, 또 뭐 그런 내용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택한 게 오늘 날짜 그 매일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. 대기업 최초로 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한 내용입니다. 광주에 있는 금호타이어가 약 한 5,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고, 약 한 70%가 그러니까 생산직이고, 약 25%가 그 사무직과 그 연구직으로 있습니다. 근데 근로 조건이 현저히 다릅니다. 그리고 또 급여 체계도 다르고 고용 형태도 다르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공장과 그 사무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어떤 조직체로 봐가지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를 유지됐고, 분리가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근로 조건이 현저히 다르고, 또 각 그 생산직과 사무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별도로 다르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남 진호에서 분리교섭을 인정했고,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분리교섭을 인정했고, 또 회사가 또 다시 또 그 재심을 신청해서 행정법원에서 어떤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회사가 다시 그 재심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의미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, 고용 형태가 달라야 된다. 그 외에도 어떤 적용되는 규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,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 교섭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왜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, 왜 이 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 창구 교섭 창구를 분리를 요청했냐 하면은, 사실상 그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법 그 29-2의 경우 그 교섭 창구,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, 2개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단일화를 해야만 이제 그 사용자와의 협상이나 이런 게 다 복잡하지 않게 진행되는데,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번에 이제 매일노동뉴스에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. 그러면 사무실과 지금
금호 타이어의 경우에 사무직과 생산직이 어떻게 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이 금호 타이어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아예 다른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지만은 고용 형태나 또 직급이나 또 급여 체계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호칭에서도 사무직은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 이렇게 있지만 또 현장은 기장, 조장, 반장, 직장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 또 급여 체계도 그 생산직은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무직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임금이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도 생산직 같은 경우는 다 시간제로 해가지고 그 연장 근로 하는 만큼 돈이 지급됐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제로 해가지고 연봉제를 하면서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을 두 가지고 그 급여를 임금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 조건이 현저히 다르고 고용하는 형태가 달랐고 그리고 또 어떤 직급 체계나 모든 어떤 근로 조건이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의 사업장이지만은 이렇게 교섭 단위를 분리를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참고로 제가 사회이사로 맡고 있었던 우체국 물류지원단 같은 경우도 약 직원이 한 1,800명 되는데 한 80%가 다 운전직입니다. 그리고 약 20%만 관리직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어떤 근로 조건이 다르고 직급도 또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겨서 교섭 창구를 분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근로 조건이 현저히 다르고 또 고용 형태도 다르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우체국 물류지원단도 또 교섭 창구를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직과 사무직이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아까 우체국 물류단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규모가 한 5,000명 정도 되는데 약 75%가 생산직이고 25%가 사무직입니다. 그래도 사무직이 25%라고 해도 최근에 약 한 1,500명 정도 거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인 노동조합도 있고 또 독자적인 어떤 교섭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에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근로 조건도 사실 다르지만은 그게 그게 문제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오늘 노동조합법 29-2와 좋은 사례를 오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